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7일 12번째 일어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이죠. 네, 제가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요.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 읽고 있냐면 챕터가 책이 좀 편집이 약간 잘못됐어요. 맨 밑에 보면 더 높은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 야생 동물 이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3쪽부터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였죠. 336쪽 야생 동물 친구들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료품을 저장하는 지하실에서 진흙 거북이나 쫓아다니는 게 딱 맞는 마을의 대다수 개들이 주인 몰래 숲에서 그 무거운 엉덩이를 과시하며 오래된 여우굴이나 우두척 구멍을 냄새 맡고 다니느라 헛고생을 했다. 아마 몸놀림이 가벼운 들깨가 녀석들을 숲으로 안내했을 것이다. 이 들깨 녀석은 숲을 누비고 다니면서 숲속 동물들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리라. 그런데 안내자보다 훨씬 뒤처진 마을 개들이 자기들을 감시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눈치를 살피는 자그마한 다람쥐를 향해 불도그처럼 사납게 지도댔다. 그러다 딴에는 길 잃은 날다람쥐를 뒤쫓는다고 생각했는지 육중한 체구로 덤불을 쓰러뜨리고 느릿느릿 달렸다. 언젠가 자갈 깔린 호숫가를 거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337쪽 넘어갑니다. 고양이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양이도 놀란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온종일 깔개 위에 엎드려 지내는 길들여진 고양이도 숲에서 제 집인 듯 편안해 보이고 그 은밀하면서도 교활한 행동 탓에 숲의 정식 주민보다 더 토박이처럼 보인다. 참 묘사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한 번은 숲에서 산딸기를 따다가 새끼들을 거느린 고양이를 만나는데 새끼들도 어미와 마찬가지로 거칠고 사나워서 모두 등을 세우고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숲에 들어와 생활하기 몇 년 전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링컨 마을에 사는 질리언 베이커라는 농부의 집에 날개 달린 고양이라고 불리는 녀석,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지만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다. 이런 녀석이 있었다. 1842년 6월에 그 고양이를 보려고 농부집에 갔더니 녀석은 평소처럼 숲으로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안주인의 말에 따르면 1년쯤 전 4월에 녀석이 집 근처에 나타났고 결국 한 식구가 되었단다. 녀석은 털이 짙은 회갈색이었고 목덜미에 흰 반점이 있으며 발은 희고 꼬리는 여우처럼 길고 덥수룩했다. 특히 겨울에는 털이 양 옆구리를 따라 두툼하게 넓게 자라서 6cm 너비에 25에서 30cm의 길이의 띠를 이루었다. 턱 밑에도 토시처럼 털이 자랐는데 위쪽은 느슨하지만 아래쪽은 펠트처럼 촘촘했다. 봄이 되면 털이 모두 빠져나갔다. 베이커 부부가 고양이의 날개 한 쌍을 주었고 나는 지금도 그것을 간수하고 있다. 날개에 피막 같은 것은 없다. 그 고양이가 날다람쥐나 다른 야생동물의 잡종일 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담비와 집고양이의 교배를 통해 다양한 잡종이 태어난다고 하니 말이다.
338쪽 갑니다. 내가 기른다면 그 녀석이 나에게 딱 맞는 고양이였으리라. 왜 시인의 고양이라고 시인의 말처럼 날개가 달리면 안 되겠는가? 각주 시인의 말, 그리스 신화에서 시적 영감을 주는 뮤즈들의 사랑을 받은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가리킨다. 네. 가을이 되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되강오리가 호수에 찾아와 털갈이를 하고 미역을 감았다.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되강오리의 격정적인 웃음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다. 되강오리가 날아왔다는 소문이 돌면 콩코드의 사냥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계태세를 취한다. 그들은 특허를 받은 엽총과 원뿔 모양의 탄알과 쌍안경을 갖추고 둘이나 셋씩 짝을 지어 마차를 타거나 걸어서 호수로 향했다. 사냥꾼들은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숲을 지나는데 되강오리 한 마리에 적어도 10명은 따라붙는다. 그들은 두 패로 나뉘어 호수의 이쪽과 저쪽에 각각 진을 친다. 그 가련한 물새가 동시에 어디에나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쪽에서 잠수하면 저쪽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바스락거리며 나뭇잎을 흔들고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10월의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적들이 쌍안경으로 호수를 샅샅이 훑고 총을 쏴서 숲을 흔들어도 되강오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물결이 화가 난 듯 거세게 밀려와서 물새들의 편을 들면 우리 사냥꾼들은 마을이나 가게 또는 끝내지 못한 일이 있는 곳으로 후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냥꾼들은 너무 자주 사냥에 성공한다. 339쪽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 물 한 통을 길르러 호수에 갔다가 내 집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작은 만에서 당당하게 헤엄쳐 다니는 되강오리를 자주 보았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기 위해 배를 타고 쫓아가면 녀석은 물속으로 들어가 잡취를 감추어 버렸고 오후 늦게까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한 내가 녀석보다 한 수 위였다. 비가 오면 녀석은 가버리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네, 이번에는 일시 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10월 오후 나는 북쪽 호숫가를 따라 노를 젓고 있었다. 그런 날에는 특히 대광 오리들이 이 민들레 깃털처럼 호수에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물가에서 호수 한가운데로 자명해온 대강오리 한 마리가 특유 거친 웃음소리를 내면서 내 앞에 불쑥 나타났다. 나와 거리는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재빨리 노를 저어 쫓아가자 녀석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녀석이 수면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아까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녀석은 나를 보자 또 한 차례 잠수했는데 내가 녀석이 헤엄쳐가는 방향을 잘못 가늠하는 바람에 간격이 더 벌어졌다. 잠시 뒤 물 밖으로 올라왔을 때는 250m나 떨어져 있었다. 대강오리는 또다시 큰 소리로 한참 동안 웃었다. 내가 간격을 더 벌려놓은 꼴이므로 이번에는 웃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녀석은 아주 교활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30m 안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런 터에 녀석은 물 밖으로 올라올 때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호수와 육지 사이를 냉정하게 살핀 뒤 수면이 가장 넓게 펼쳐지고 대와 가장 먼 지점에서 안전하게 물 위로 나오도록 방향을 가늠했다. 얼마나 빠르게 결정하고 얼마나 잘 실행에 옮기는지 그저 놀랍기만 했다.
녀석은 순식간에 나를 호수에서 가장 넓은 곳으로 유인했고 나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다. 녀석이 머리를 굴려 무언가를 생각하는 동안 나는 머리를 굴려 녀석의 생각을 간파하려고 했었다. 그것은 호수 잔잔한 수면에서 벌어지는 인간 대 대강우리의 한판 승부였다. 상대의 말이 갑자기 장기판 아래로 사라지면 그 말이 다시 나타난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말을 놓아야 한다. 그런 규칙과 맞지 않게 이따금 녀석은 배 밑을 지나 내 맞은편에서 불쑥 올라왔다. 녀석은 숨을 오래 참고 쉽게 지치지 않는지 물속에서 먼 거리를 헤엄친 뒤 고개를 내밀었다가 금세 다시 들어갔다. 잔잔한 수면 아래 깊디 깊은 호수 어디쯤에서 물고기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녀석은 호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헤엄칠 만큼 잠수와 호흡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뉴욕주 호수에서 송어를 낚으려고 수심 24m쯤에 던져놓은 낚시바늘에 대강우리가 잡혔다고 한다. 월드노스는 수심이 더 깊다. 물고기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볼품없는 이 방문객이 자기들 틈에 섞여 재빨리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대강오리는 수면에서 마찬가지로 물속에서도 진로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오히려 물속에서 훨씬 빠르게 헤엄쳤다. 한두 번 나는 녀석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자리에 찬물결이 있는 걸 보았다. 그때마다 수면 위에 머리만 살짝 내밀고 주변을 살핀 뒤 곧바로 잠수했다. 제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340쪽의 밑에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성재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나는 수면 어디에서 머리를 내밀지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 차라리 노를 내려놓고 쉬면서 녀석이 다시 나타나기를 잠자코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걸 깨달았다. 눈에 힘을 잔뜩 쥐고 한쪽 수면을 지켜보다가 벼랑간 뒤쪽에서 들리는 교상한 웃음소리에 깜짝 놀란 적이 몇 번이었다. 그나저나 대강오리는 왜 그처럼 교활하게 굴고는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 커다란 웃음소리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일까? 하얀 가슴만으로도 자기를 알리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정말 어리석은 새다. 녀석이 올라오면 대개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역시 녀석을 알아챘다. 그런데 녀석은 1시간 뒤에도 여전히 기운이 넘쳐서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처음보다 더 멀리까지 헤엄쳤다. 녀석이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물속에서 물갈퀴 달린 발을 재빨리 움직이면서도 가슴털은 조금 더 흐트리지 않고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평소 소리는 특유의 악마 같은 웃음이었지만 다소 물새의 울음소리와 비슷했다. 다만 이따금 나를 따돌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 때면 꼬리를 길게 들이며 괴상하게 울부짖었는데 이는 물새라기보다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알 수 없는 짐승이 땅에 주둥이를 밟고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했다. 어쨌든 그것이 녀석의 특이한 울음소리였다. 먼 곳의 숲까지 울려 퍼지는 대강오리의 울음소리는 내가 여기서 접할 수 있는 소리들 가운데 가장 야생적인 소리였다. 나는 녀석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내 노력을 조롱하기 위해 그런 소리를 낸다고 결론지었다. 그 무렵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었으나 호수는 너무 잔잔해서 대강오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녀석이 어디쯤에서 수면의 평화를 깨뜨렸는지 알 수 있었다. 대강오리의 하얀 가슴,
고요한 대기, 잔잔한 수면이 모두 녀석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마침내 녀석이 250m쯤 떨어진 수면 위로 올라와 대강오리들의 신에게 도움을 청하듯 길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수면의 잔물결을 일으키고 안개비가 대기를 가득 채웠다. 마치 대강오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녀석들의 신이 내게 화를 내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이 거친 수면을 박차고 날아올라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가을날 나는 들오리들이 사냥꾼들의 눈에서 한참 벗어나 호수 한복판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누비며 헤엄치는 걸 몇 시간씩 지켜보았다. 들오리들은 방향을 휙휙 바꾸며 헤엄치면서도 좀처럼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루이지애나 늪지의 강어귀에서라면 굳이 그런 고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무튼 사냥꾼들 때문에 별 수 없이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할 때 들오리들은 이따금 호수 위를 빙빙 돌면서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높은 하늘에 검은 점처럼 떠 있으면 다른 호수와 하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이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겠거니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400m 높이에서 비스듬히 하강하여 아무도 없는 먼 곳에 내려앉곤 했다. 그런데 나로서는 녀석들이 월든 호수 한복판에서 헤엄을 치면서 얻는 것이 안전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녀석들도 나와 같은 이유로 월든 호수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네,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대강오리 이야기 굉장히 길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나라 말로는 논병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대강오리가 이렇게 예쁘게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다시 보기 만들죠, 그죠? 네, 이런 애들을 다시 보기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43조 남방부터 넘어가죠. 네. 아, 예, 이유미 선생님 좀 빠지고, 네. 9번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343조. 10월에 나는 강변의 초원으로 가서 포도송이를 잔뜩 땄다.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작고 매끈매끈한 진주 같은 붉은색의 크린베리도 있었는데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따지 않았다. 그런 열매를 농부들이 갈퀴로 긁어모아 깔끔하던 풀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탈취한 전리품을 겨우 몇 부쉘 또는 몇 달러로 환산하여 보스턴과 뉴욕에 내다 판다. 크린베리는 결국 잼으로 만들어져 대도시에 사는 자연식품 애호가들의 입맛을 충족시킨다. 도축업자들도 드넓은 초원에서 들소의 혀를 긁어 모으느라 꺾이고 시드는 풀쯤은 신경 쓰지 않는다. 메발톱 나무의 화려한 열매도 그저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땅 주인이나 여행자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친 야생사과는 몽근한 불로 익혀 먹을 용으로 조금 따서 집에 가져왔다. 밤도 겨울에 대비하여 반 부실 정도 따서 저장해 놓았다. 가을에 링컨 마을의 드넓은 밤나무 숲을 돌아다니는 것은 무척 신나는 일이었다. 지금 그 밤나무들은 침묵이 되어 철도 밑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나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어깨에 자루를 메고 손에는 밤송이를 깔 막대기를 들고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들을 헤집고 다녔다. 붉은 다람쥐와 어치들이 반쯤 까서 먹고 남긴 밤송이를 훔치기도 했다. 녀석들한테 요란하게 꾸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녀석들이 고른 밤송이에는 속이 옹골진
알밤이 들어 있었다. 이따금 나는 직접 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었다. 밤나무는 내 집 뒤에도 몇 그루 있었는데 그중 한 그루는 집을 거의 뒤덮을 만큼 가지가 무성해서 밤꽃이 필 무렵이면 근처 일대에 향기를 풍기는 커다란 꽃다발로 변했다. 하지만 열매는 대부분 다람쥐와 어치들이 차지했다. 특히 어치들은 이른 아침부터 떼지어 날아와서 밤송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부리로 쪼아 먹었다. 나는 이 나무들은 어치들에게 양보하고 완전히 밤나무로 이루어진 더 먼 숲을 찾아갔다. 밤은 어디까지나 빵을 대신할 훌륭한 먹거리였다. 물론 빵 대용식품을 찾자면 밤 말고도 얼마든지 많았다. 하루는 낚시미끼로 쓸 지렁이를 찾기 위해 땅을 파다가 감자콩을 넝굴채 발견했다. 인디언 감자라고도 불리는 전설적인 뿌리채소 앞에서 말했듯 어릴 때 캐먹은 적이 있지만 정말 그랬는지 알쏭달쏭하던 참이었다. 전에도 주름진 벨벳 같은 빨간 꽃이 다른 식물 줄기에 붙어서 피어있는 것을 자주 보았으나 감자콩 꽃인 줄은 몰랐다. 감자콩은 개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 멸종했다. 맛은 설이 맞은 감자처럼 달짝지근한데 구운 것보다 삶아야 더 맛있다. 이 뿌리 채소는 언젠가 미래의 이곳에서 자손을 검소하게 먹여 키우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보였다. 한때 인디언 부족의 토템이었던 이 식물은 들판마다 살진 소와 물결치는 밀밭이 가득한 오늘날에 사람들 뇌리에서 완전히 잊혔거나 꽃이 핀 변변찮은 넝쿨로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야생의 자연이 다시금 이곳을 지배하게 되면 연약하고 호사스러운 영국 작물들은 수많은 적 앞에서 자취를 감출 테고 또한 사람이 돌보지 않을 경우 까마귀가 마지막 한 알까지 인디언 신이 다스리는 남서부의 광활한 옥수수밭으로 다시 가져가 버릴 것이다. 원래 옥수수는 까마귀가 그곳에서 여기로 물어왔다고 하니까 말이다. 반면에 이제 거의 멸종한 감자콩은 서리와 야생의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 번성함으로써 이곳에 자생하는 토종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사냥으로 살아가던 부족의 식량으로서 고대의 중요성과 권위를 되찾을 것이다. 감자콩을 창조하여 인디언들에게 준 것은 인디언들의 카레스나 미네르바였으리라. 시가 이곳을 지배하게 되면 감자콩의 잎과 넝쿨은 우리의 예술작품에 재현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자콩이 뭐야? 네, 이런 거네요. 네. 이게 인디언 감자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디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들판에 많이 나오고 말들이 말들의 먹거리가 되는 이런 게 있었네요. 또 읽으시면서 못 보셨겠지만 아까 고문자 선생님한테 또 보여드리면 읽었던 내용이 이게 나오죠. 어치. 사실 저는 생태의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찌 찾아보니까 이런 새가 있네요. 참 보기도 예쁘네요. 이 월드는 좀 이제서야 제가 좀 제대로 좀 이해한 것 같은데, 이 월드는 읽을 때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튼 네. 현재 346쪽이죠. 네. 340 청설모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우미 선생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승철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지금 다시 넣었어요. 자, 노대원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읽겠습니다. 346페이지 두 번째 줄. 네.
9월 1일 어느새 호수 건너편에 단풍나무 두세 그루가 붉게 물들었고 그 아래 사시나무 세 그루의 하얀 줄기가 호숫가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나무들의 빛깔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가. 그리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나무들은 저마다 조금씩 특성을 드러내며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의 매끄러운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에 감탄했다. 그 화랑의 매니저는 아침이면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을 떼어내고서 한층 화려하고 조화로운 채색으로 우리 눈을 사로잡는 새로운 그림을 내걸었다. 10월에는 수천 마리의 말벌이 겨울나기를 하려는 듯 내 집으로 몰려왔다. 녀석들은 방에 들어와 창문과 벽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 이따금 방문객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다. 나는 아침마다 말벌들이 추위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다 싶으면 그 일부를 밖으로 썰어냈다. 하지만 녀석들은 내쫓으려고 안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들이 내 집을 아늑한 피난처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말벌들은 나와 함께 지냈지만 나를 심하게 괴롭히지 않았다. 그리고 겨울이 되자 혹독한 추위를 피해 내가 모르는 갈라진 틈으로 점차 사라졌다. 11월이 되자 말벌들처럼 나도 겨울을 날 만한 거처를 들어가기 전에 월든의 북동쪽 호숫가를 자주 찾았다. 그곳은 리기다 소나무 숲과 돌이 많은 물가에서 반사된 햇빛 덕에 난로가처럼 따뜻했다. 햇빛으로 몸을 덮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인공적인 난로불을 쬐는 것보다 훨씬 상쾌하고 몸에도 좋을 터였다. 그리하여 숲을 떠난 사냥꾼처럼 나는 여름이 남긴 아직 꺼지지 않은 깐부기 불로 몸을 덮였다. 나는 집을 지을 때 굴뚝을 세우면서 석공 기술을 터득했다. 벽돌이 헌 것이라 흙손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벽돌과 흙손의 성질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 벽돌에 붙은 모르타르는 50년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더 단단해지고 있다. 그러나 진위를 따져보지 않고 남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내뱉은 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은 세월과 함께 점점 견고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오래되고 아는 체 않은 사람을 말끔히 떼어내려면 흙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한다. 메소포타미아의 마을들은 대부분 바빌론의 폐허에서 구한 양질의 헌 벽돌로 지어졌다. 그 시멘트가 더 오래되고 더 단단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수많은 타격에도 닳지 않고 견뎌낸 강철 흑손의 강인함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 벽돌에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전에 굴뚝에 쓰였던 것이라서 노동량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벽난로 벽돌을 최대한 많이 골라냈다. 그리고 벽난로 주변 벽돌 사이사이를 호숫가에서 가져온 돌멩이로 메우고 모르타르도 그곳에서 가져온 모래로 만들었다. 나는 집의 가장 핵심 부분인 벽난로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사실 너무 신중하게 작업한 탓에 아침부터 쌓기 시작한 벽돌이 높이가 겨우 몇십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아 그날 밤에는 베개 삼아 잠을 잤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에 목이 뻣뻣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내 목은 오래전부터 뻣뻣했다. 그 무렵 한 시인에게 보름 동안 숙식을 제공했고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자야 했다. 내게도 칼이 2개 있는데 시인이 칼을 1개 가져왔다. 우리는 칼을 흙에 박았다. 뺐다 하며 칼날을 갈았다. 시인은 내가 요리할 때 곁에서 거들었다. 나는 점점 반듯하고 튼튼하게 올라가는 굴뚝을 보고 기뻤다. 그리고 일이 느리게 진척되면 굴뚝이 그만큼 오래 견딜 거라고 생각했다. 굴뚝은 땅을 딛고 서서 집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태인 만큼 독립적인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집이 불탄 뒤에도 간혹 굴뚝은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 굴뚝의 중요성과 독립성은 명백하다. 그게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제 11월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사시나무는 좀 많이 아시죠? 이런 게 이제 사시나무들이고 그냥 딱 보자마자 겨울 느낌이 탁 들죠. 네. 그리고 아까 깐부기 불에 몸을 찧었다 뭐 이런 말이 나서 무슨 말인가 사실 했는데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거, 네. 그런 게 깐부기 불이라고 한다는 거. 저만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채팅창에 보니까 예, 이유미 선생님께서 또 코멘트 해주셨네요. 다람쥐가 그냥 다람쥐가 아니라 청설모라는 거.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네, 이승철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풍이 불면서 호수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가워지려면 북풍이 몇 주 동안 꾸준히 불어야 할 터였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처음으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벽은 얼판지에 회반죽을 바르기 전이라서 틈새가 많았기 때문에 굴뚝으로 연기가 잘 빠져나갔다. 옹이가 잔뜩 박힌 거친 갈색 판자로 벽을 두르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나무를 머리 위에 높이 석가래로 올려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집에서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회반죽을 바른 뒤 집이 내 눈에 썩 달갑게 보이지 않았지만 훨씬 아늑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머리 위쪽이 약간 어두울 만큼 높아서 저녁에는 석가래 주위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춤을 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형상들은 코레스코 벽화나 다른 값비싼 가구보다 공상이나 상상을 자극하는 데 더 알맞을 것이다. 집을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비로소 내 집에 살기 시작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다. 나는 한 쌍의 낡은 받침쇠를 구해 장작을 벽난로 바닥에 살짝 떼어 놓았다. 내가 직접 만든 굴뚝 안쪽에 생기는 그 그림이 보기 좋았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당당하고 즐겁게 불을 수석거렸다. 내 집은 규모가 작아 집안에서 메아리를 즐길 수 없지만 방 한 칸짜리 집인데다 이웃과 멀리 떨어져서 실제보다 커 보였다. 그리고 집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이 방 하나에 집약되어 있었다. 방이 곧 부엌이자 침실이었고 응접실이자 거실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집에 살면서 부모나 자식, 주인이나 하인으로서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었다. 카토는 이렇게 말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시골 별장에 여러 통의 기름과 포도주를 지하실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힘든 시기가 닥쳐도 안심하고 맞이하며 이는 가장의 공덕과 영광을 높이는 데도 이득이 될 것이다. 나는 지하실에 감자가 담긴 작은 나무통 하나, 바구미가 섞인 완두콩 2커트, 선반에 약간의 쌀과 당밀 1병, 그리고 호밀가루와 옥수수가루 1자루씩을 비축해 두었다. 나는 때때로 내 집보다 더 크고 사람이 더 많이 사는 집을 꿈꾼다. 이를테면 번지르한 싸구려 장식 없이 투박해서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널찍한 방 하나에 탄탄한 재료로 지은 황금시대에 유행한 집 말이다. 천정이 없고 벽에 회반죽도 바르지 않았다. 석가래와 마룻대만 머리 위에서 더 낮은 하늘을 떠받치며 비와 눈을 막아줄 뿐이다. 누군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서 고대 왕조의 사투르누스에게 엎드려 절하면 왕대공과 쌍대공이 인사를 받으러 나올 것이다. 동굴 같은 집이라서 지붕을 보려면 장대 끝에 횃불을 매달아 높이 들어 올려야 하리라. 원한다면 벽난로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창문이 움푹 들어간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등받이가 높은 기다란 의자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방 안쪽 구석이나 그 맞은편 구석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높은 석가래 위에서 개미들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깥문만 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굳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 지친 여행자가 그런 집을 만나면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된다. 들어가서 몸을 씻고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잠까지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는 반면 더없이 반가운 피난처가 될 것이다.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귀찮게 관리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집의 보물이란 보물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사람이 사용할 만한 물건은 죄다 목걸이에 걸려 있다. 방은 부엌, 식료품 저장실, 응접실, 침실, 창고, 다락방으로 쓰인다. 술통이나 사다리 같은 필수품, 천장과 같은 편리한 가구를 볼 수 없고 냄비에서 음식 끓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녁거리를 조리하는 불과 빵을 굽는 오븐을 언제든 살필 수 있고 살림에 필요한 가구와 이런저런 용품이 방을 꾸미는 장식품이 될 것이다. 빨래를 밖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고 밖에서 불을 피울 필요가 없다. 또 안주인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으며
요리사가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할 때는 지하로 통하는 두꺼운 문에서 두어 걸음 비켜주면 그만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바로 그 같은 줄의 왼쪽 페이지에 고대 왕조의 사투루스에게 엎드려 절하면 왕대공과 쌍대공이 인사를 맞으러 나올 것이다. 무슨 왕대공과 쌍대공, 예, 무슨 계급 뭐 관리인 줄 알았어요.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 인사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거네요. 네, 이게 왕대공과 쌍대공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들을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참 잡학 다식해요. 참 이 사람. 네. 그냥 툭툭 던진 말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이번에는 노순진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네, 네. 발로 쿵쿵 구르지 않아도 바닥이 단단한지 그 아래가 텅 비어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집 내부가 새 둥지처럼 개방된 데다 훤히 드러나서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가도 집 안에 사는 몇몇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집에 손님이 든다는 것은 집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집의 8분의 7로부터 교묘하게 배척을 당하고 특정한 방에 갇힌 채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고독하게 유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즘 집주인은 손님이 찾아와도 자신의 난로가로 손님을 들이지 않는다. 그 대신 석공을 시켜 좁은 복도 어디쯤에 손님용 난로를 따로 만들게 한다. 이제는 손님 접대가 손님을 되도록 멀리 떼어놓는 기술이 되어버렸다. 음식 준비도 손님을 독살할 의도라도 숨긴 듯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을 뻔했던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묘사한 그런 집에서 어떤 왕과 왕비가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침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면 늘 입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스스럼 없이 방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현대식 궁궐에 갇힌다면 거기에서 뒷걸음쳐 빠져나올 궁리만 하고 있을 게 뻔하다. 오늘날 우리가 응접실에서 주고받을 만한 활력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잡담으로 변질된 것 같다. 주고받는 말은 우리 삶은 그 상징과 동떨어져 흘러가고 그 은유와 비유적 표현은 필연적으로 미끄럼 장치와 식품 운반용 승강기를 통해 멀리 보내진 듯하다. 달리 말해서 응접실이 부엌과 작업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식사조차 대체로 식사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미개인만이 자연과 진실에 가까이 살아 거기에서 비유적 표현을 끌어올 수 있는 듯하다. 멀리 노스트 웨스트 테리토리나 맨섬에 떨어져 사는 학자가 부엌에서 나누는 적당한 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365각주는 오하이오강, 미시시피강, 캐나다 국경에 연한 삼각지의 옛 이름이랍니다. 소로 시대에는 새로운 개척지였다고 합니다. 맨섬은 영국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사이에 아이리시에 있는 섬이랍니다. 그러나 손님들 가운데 내 집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옥수수죽을 먹을 만큼 대담했던 사람은 겨우 2명뿐이었다. 대부분이 옥수수죽을 먹어야 할 위기가 닥쳐오는 걸 눈치채면 마치 옥수수죽이 내 집의 기둥뿌리까지 뒤흔들 것처럼 허겁지겁 떠나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옥수수죽에도 집은 끄떡하지 않았다. 얼어붙을 듯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벽에 회반죽을 발랐다.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 건너편 호숫가에서 더 희고 깨끗한 모래를 배로 실어 놨다. 이는 필요하다면 멀리 가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는 운반 작업이었다. 한동안 내 집은 온통 널빤지로만 되어 있었다. 벽에 웻가지를 붙일 때는 단 한 번의 망치질로 못을 제대로 박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회반죽은 흙받기에서 벽으로 깔끔하게 신속하게 옮겨 바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꾼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충고하는 버릇이 있던 옷줄 되게 좋아하는 녀석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하루는 녀석이 말 대신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소매를 걷어올리고 미장이의 흙받기를 받아 들고는 흙손에 회반죽을 잘 옮겨 담은 뒤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 위 웻가지를 향해 대담하게 팔을 뻗었다. 그 순간 불행하게도 흙손에 담긴 회반죽이 주름 장식에 달린 셔츠 한가운데로 쏟아지고 말았다. 나는 회반죽의 경제성과 편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회반죽은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집을 멋지게 단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미장이가 범하기 쉬운 여러 실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 벽돌이 얼마나 습기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매끄럽게 펴 바르기도 전에 목마른 듯 벽에 회반죽의 물기를 몽땅 빨아들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벽난로를 하나 만드는데 물이 양동이로 여러 통 필요했다. 나는 그 전해 겨울에 콩코드 강에서 주운 민물조개 껍데기를 태워 시험 삼아 소량의 석회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회반죽의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2-3km 이내에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석회석을 구해 직접 불에 태워서 석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채팅창에 제가 지도 출석부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네, 우즈베키스탄도 하셨고 부산에도 오셨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요. 일시중. 이렇게도 지금 네, 한번 네. 나와 있는데 음, 제일 큰 게 먼저보다 경각심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태. 경각심, 네, 네.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제 이제 모임에 나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마스크 벗고 있고 다시 쓰지 않고 네 손도 덜 씻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 기록을 일시 중지. 네, 네, 많으신 분들은 걸리면 안 좋은 상황까지 직결이 되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님 90세 이신데 약간 걱정이 좀 돼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네. 네. 354쪽 들어갔습니다. 353쪽 아닌가? 354쪽. 아, 네. 이제 4쪽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맨 윗부분. 네. 그 사이 월든 호수에서 가장 볕이 들지 않고 수심이 얕은 작은 만에 살얼음이 얼었다. 호수 전체가 얼기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의 일이었다. 첫 얼음은 단단하고 투명하여 얕은 곳에서 호수 바닥을 살필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고 완벽하다. 두께가 2.5cm쯤 되는 얼음 위에 수면의 소금쟁이처럼 납작 엎드리면 물까지 잔잔하여 5에서 8cm밖에 떨어지지 않은 호수 바닥을 마치 유리 액자 속 그림을 보듯 느긋하게 관찰할 수 있다. 모래바닥에는 어떤 생물이 돌아다니다가 방향을 바꾸며 만든 것 같은 고랑이 많다. 자네들의 경우 아주 작은 하얀 석영 알갱이로 이루어진 날도 이루어진 날돌의 유충 껍질, 이것도 처음 듣는 거네요. 모래바닥에 흩어져 있다. 고랑에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날돌의 유충이 팠을지도 모르지만 그랬다기에는 고랑이 너무 깊고 폭도 넓다. 그러나 흥미로운 관찰 대상은 얼음 자체인데 제대로 관찰하려면 첫 번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호수가 잠깐 화면 보실래요? 이런 게 날도래래요. 이런 게. 별 희한한 것, 이런 것까지 참 관찰해요. 참 이 양반. 저는 이게 굉장히 읽으면서 들으면서 네. 보면서 되게 놀라워요. 예, 이런 걸 다 관찰해서 알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지식이, 그러니까 이 생태학의 지식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요즘처럼 뭐 이렇게 SNS에 이렇게 뭐 구글 링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했었을 텐데.
아마 도감 같은 거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이런 얼음밖에 없는 호수에서 말이죠. 예. 네, 네이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고랑에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음. 보아 어쩌면 날돌의 유출이 팠을지도 모르지만 그랬다기에는 고랑이 너무 깊고 폭도 넓다. 그러나 흥미로운 관찰 대상은 얼음 자체인데 제대로 관찰하려면 첫 번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호수가 얼어붙은 이튿날 아침 얼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처음에 얼음 속에 있는 듯 보이는 대다수의 기포가 사실은 얼음 밑에 붙어 있고 더 많은 기포가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때는 얼음이 아직 비교적 단단하고 약간 어두운 색을 띈다. 즉, 얼음 아래의 물이 잘 보인다. 기포는 지름이 0.3mm에서 3mm까지 다양하며 수정같이 맑고 아름답다. 얼음을 통해 기포에 비친 얼굴이 보일 정도다. 6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얼음에 이런 기포가 3, 40개는 될 것이다. 또 길이가 1.3cm쯤 되고 꼭지점이 위를 향한 원뿔 모양의 가늘고 긴 기포가 들어있다. 얼음이 막 얼었을 때는 아주 작고 동그란 기포들이 염주알처럼 줄줄이 붙어있기도 하다. 하지만 얼음 속에 있는 기포는 얼음 밑에 있는 것만큼 많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나는 이따금 돌멩이를 던져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해 보았다. 얼음을 깨뜨린 돌멩이는 공기를 함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공기는 매우 크고 뚜렷한 하얀 거품이 되어 얼음 밑에 달라붙었다. 어느 날 48시간 뒤에 같은 장소에 가보았더니 얼음이 2.5cm쯤 더 두꺼워졌는데 그 커다란 기포들은 여전히 원래의 상태로 남아있었다. 얼음이 두꺼워진 것은 깨졌다가 다시 얼어붙은 부분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이틀 동안은 날씨가 인디안 서머처럼 따뜻했기 때문에 오후에 호수에 짙은 초록색 물과 바닥을 내보이던 얼음이 이제 희끄무레하니 불투명한 색으로 변했다. 얼음이 전보다 2배는 두꺼워졌지만 더 단단해지지는 않았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기포들이 크게 팽창하여 서로 합쳐지면서 규칙적인 모양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포들은 더 이상 위아래로 줄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자루에서 쏟아져 나온 은화처럼 포개지거나 가느다란 틈에 낀 얇은 조각처럼 되어버렸다. 얼음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호수 바닥을 관찰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나는 기포들이 새로 언 얼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고 싶어 중간 크기의 기포들이 들어있는 얼음덩이를 하나 깨어 뒤집어 보았다. 새 얼음은 기포 주위와 그 밑에 형성되었고 그 때문에 기포들이 두 얼음 사이에 끼어들었다. 기포들은 완전히 아래쪽 얼음에 들어 있었으나 위쪽 얼음에 바짝 붙었고 모양이 납작하거나 양면이 렌즈처럼 볼록했으며 가장자리가 둥글고 두께 0.6cm에 지름이 10cm쯤 되었다. 나는 기포 바로 밑에 있는 얼음이 접시를 엎어놓은 형태로 아주 고르게 녹은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가운데 부분은 두께가 1.6cm 정도였고 물과 기포 사이에는 0.3cm도 안 되는 얇은 얼음만 남아 있었다. 이 속에 든 작은 기포들은 대부분 아래쪽이 터져 있었다. 어쩌면 지름이 3cm쯤 되는 커다란 기포들 밑에는 얼음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맨 처음 보았던 얼음 밑에 수많은 미세한 기포들도 이제는 마찬가지로 얼어있고 각각 크기에 따라 볼록 렌즈 같은 작용을 해서 밑에 있는 얼음을 녹여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포들이야말로 얼음을 깨뜨리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게 만드는 작은 공기총이 아닐까 싶다. 여기까지 읽을 텐데 네. 제가 지금 2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계속 상상하고 이미지화하고 그려보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이게 월든이라는 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이 책은 과연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주한 것은 한 2년 정도, 2년 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이게 이런 능력이 공감각 능력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번엔 우리 배주영 선생님 월든 호수로 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회반죽 바르는 일을 끝내자 드디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고 바람이 그제야 좋다고 허락이라도 받은 듯 집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대지가 눈으로 뒤덮인 뒤에도 기러기들은 밤마다 날개 소리와 함께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어둠을 가르고 날아와서 몇몇은 월든 호수에 내려앉았고 또 몇몇은 멕시코로 가기 위해 숲 위를 낮게 스치며 페어헤이븐 쪽으로 향했다. 마을에 갔다가 밤 10시나 11시쯤 귀가할 때면 집 뒤쪽에 작은 연못 근처 숲으로 먹이를 찾으러 날아온 기러기들이나 오리들의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우두머리에 꽥꽥거리는 울음소리에 이어 황급히 날개를 퍼덕이며 떠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1845년 겨울 12월 22일 밤에 월드는 처음으로 꽁꽁 얼었다. 플린트 호수와 그 밖에 수심이 얕은 호수들과 콩코드 강은 열흘쯤 전에 얼어붙었다. 1846년에는 12월 16일, 1849년에는 12월 31일, 1850년에는 12월 27일, 1852년에는 1월 5일, 1853년에는 12월 31일이었다. 눈은 이미 11월 25일부터 대지를 뒤덮었고 갑자기 겨울 풍경이 나를 애웠었다. 나는 내 껍데기 속으로 더 깊숙이 틀어박혀 내 집과 가슴 속에 밝은 불을 지피려고 애썼다. 이제 내가 밖에서 할 일은 숲에서 죽은 나무를 모아 두 손에 들거나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것뿐이었다. 때로는 죽은 소나무를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헛강까지 질질 끌고 오기도 했다. 이미 한창 때가 지난 오래된 숲 울타리는 내게 뜻밖의 소득이었다. 더 이상 테르미누스를 섬길 수 없을 만큼 낡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불카누스에게 제물로 바쳤다.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구해온, 아니 훔쳐온 땔감으로 조리한 저녁 식사는 얼마나 더 흥미로울지. 그의 빵과 고기는 최고로 맛있을 것이다. 우리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숲에는 여러 가정에서 땔감으로 쓰기에 충분할 만큼 삭정이와 죽은 나무가 널려 있다. 하지만 땔감으로 쓰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린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호수에도 떠다니는 나무들이 있었다. 나는 여름에 호수에서 뗏목을 발견하고 물가로 반쯤 끌어다 올려두었다. 철도를 놓을 때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리기다 소나무를 껍질도 벗기지 않고 통나무째 엮어서 만든 뗏목이었다. 2년 동안 물에 잠겼다가 6달 동안 물가에 있었던 탓에 쉽게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흠뻑 배었지만 그래도 아주 멀쩡했다. 어느 겨울날 나는 그 통나무들을 하나씩 풀어서 800m쯤 떨어진 호수 건너편으로 나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선 4.5m 길이의 통나무 한쪽 끝을 어깨에 얹고 반대쪽 끝은 얼음판 위에 올려놓았다. 근데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 이거 네. 이름 넣어가면서 제가 예 뭐가 진실일까요? 하면서 계속 읽어주시죠. 죄송합니다. 어디 있다가 말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가 네. 하면 가운데 그런가 네네네. 하면 그런 다음 그런가 하면인가요? 네. 그런가 하면 자작나무에 낭창낭창한 가지로 통나무 몇 개를 꽁꽁 묶은 뒤 갈고리 모양의 가지가 달린 더 길쭉한 자작나무나 오리나무를 통나무 사이에 끼워 넣어 질질 끌고 가기도 했다.
통나무들은 물을 잔뜩 먹어서 커다란 납덩이만큼 무거웠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오래 탈 뿐 아니라 화력이 아주 셌다. 오히려 물에 젖어서 더 잘 타는 게 아닌가 싶었다. 램프에 쓰는 송진을 물에 담가두면 훨씬 오래 타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진 선생님, 그 월드에 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피는 영국의 숲 경계지에 사는 사람들을 다룬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숲의 무단으로 들어와 그 경계지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는 것은 산림법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여겨졌다. 이는 들짐승들을 놀라게 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공유지 무단 침입이라는 죄목으로 엄하게 처벌되었다. 나는 들짐승과 숲을 보존하는 일에 사냥꾼이나 벌목꾼보다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점에서는 산림 감독과 묻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적이 있지만 어디라도 숲 일부가 불에 타면 숲의 주인보다 더 오랫동안 낙담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주인이 나무를 베일 때도 나는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다. 숲의 나무를 베어낼 경우 우리 농부들도 고대 로마인들이 숲에 햇빛이 들도록 나무를 솎아낼 때 느꼈던 외경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숲을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면 좋겠다. 로마인들은 속죄를 위한 제물을 바치며 남신이든 여신이든 이 숲을 제물로 받으신 신이시여 바라옵건대 저와 제 가족과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여전히 황금보다 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나무에 부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동안 온갖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나무더미 옆을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조상인 섹슨족이나 노르만족이 그랬듯 우리에게도 나무는 소중한 존재다. 조상들이 나무로 활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나무로 총의 개머리판을 만든다. 30여 년 전에 미쇼는 이렇게 말했다. 미쇼는 프랑스의 생물학자네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땔감용 나무는 파리의 최상급 목재와 값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광대한 수도 파리는 해마다 30만 코드 이상의 나무가 필요하며 사방 480km나 되는 경작지에 둘러싸여 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그렇다. 우리 읍에서도 나무는 값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올해 나무 가격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오르느냐는 것이다. 직공과 소매상들이 숲을 찾아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목재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며 그들은 벌목꾼들이 숲에 남긴 나무 부스러기를 주울 권리를 비싼 값에 사기도 한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땔감과 각종 공예품 재료를 숲에서 구해왔다. 뉴 잉글랜드 사람과 뉴 네덜란드 사람, 파리 시민과 켈트인, 농부와 로빈후드, 부디 블레이크와 해리길. 부디 블레이크와 해리길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부디 블레이크와 해리 길에 나오는 인물. 가난한 노파 부디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 부자인 해리의 울타리 위에서 나뭇가지를 훔친다. 그렇게 했어요. 세계 도처의 왕족과 소장농,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릴 것 없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조리하려면 똑같이 숲에 가서 나무 토막 몇 개라도 가져와야 한다. 나 또한 나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모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읽겠습니다.
고전의 그 나무의 그 단위 코드를 찾아봤는데요. 네. 가로가 2.43, 세로가 1.21, 높이가 1.21m가 코드랍니다. 아, 코드. 아, 네네. 네, 맨 위에 그 두 번째 줄 그러네. 30번 코드라고 있을 때요. 네. 가벼운 누구나 자신의 장작더미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나는 창문 옆에 장작을 쌓아두는 걸 좋아했는데 그 높이가 높을수록 장작을 마련할 때의 즐거운 순간들이 더 잘 떠올랐다. 그 무렵 내게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낡은 도끼 한 자루가 있었다. 나는 겨울에 이따금 집 옆의 양지 바른 곳으로 나가 콩밭에서 캐낸 그루터기를 도끼로 잘게 쪼개며 시간을 보냈다. 밭을 갈고 있을 때 소를 몰던 사람이 예언했듯 나는 그 그루터기 덕에 두 차례 몸을 따뜻하게 덮였다. 한 번은 도끼로 그루터기를 쪼갤 때였고 또 한 번은 땔감으로 불을 지필 때였다. 그러고 보니 그루터기보다 화력이 더 좋은 땔감도 없었다. 도끼에 대해 말하자면 마을 대장간에 가서 벼려 쓰라는 충고를 받았지만 나는 직접 나를 갈았고 숲에서 구한 히커리 나무를 다듬어 자루로 박았다. 날이 좋은 무디기는 했으나 자루는 제대로 박혀 그런대로 쓸만했다. 송진이 많은 소나무 그루터기는 몇 개만 있어도 큰 보물이었다. 이런 좋은 땔감이 아직도 땅 밑에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지 생각하면 재미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리키다 소나무 숲이었던 헐벗은 언덕을 자주 탐사하면서 송진이 잔뜩 엉긴 소나무 뿌리를 캐냈다. 이 뿌리들은 거의 썩지 않고 그대로였다. 적어도 3, 40년은 되어 보이는 그루터기들도 속이 멀쩡했다. 중심에서 10에서 13cm 떨어져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두꺼운 껍질이 고리 모양으로 오그라든 것으로 보아 껍질 바로 안쪽의 연한 백목질이 모두 부식토로 변했겠지만 말이다. 도끼와 삽을 가지고 이런 광맥을 파보면 땅속 깊은 곳의 금맥이나 쇠기름처럼 누런 송진의 보고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 눈이 오기 전에 숲에서 가져와 헛간에 쌓아둔 마른 나뭇잎으로 불을 지폈다. 벌목꾼들은 숲에서 야영할 때 푸른 잎이 달린 히커리 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불쏘시개로 쓴다. 나도 이따금 그런 방법을 썼다.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으면 나 또한 굴뚝으로 가늘고 긴 연기를 피워 올림으로써 월든 골짜기에 사는 야생동물들에게 내가 깨어 있다는 걸 알렸다. 여기 제가 화면에 히코리 나무를 보여드리는데 좀 독특하죠. 네, 뭔가 베베 꼬이는 약간 신령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네네. 이제 시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네, 가벼운 날개를 단 연기여 이카로스의 새여 그대는 위로 날아오르며 날개를 녹이는구나. 노래하지 않는 종달새여 새벽을 날리는 메신저여 그대는 둥지 같은 말 위를 맴도는구나. 아니면 그대는 치맛자락을 여미면서 어른거리며 사그라드는 한밤의 환상인가? 밤에는 별을 가리고 낮에는 햇빛을 가려 어둡게 하는구나. 그대 나의 향이여 이 벽난로에서 피어올라 이 밝은 불꽃을 용서해달라고 신들에게 간구하라. 거의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막 베어낸 단단한 생나무는 어떤 땔감보다 내 목적에 잘 맞았다. 겨울날 오후에 산책을 나가면서 나는 이따금 벽난로에 생나무로 불을 피워두고 집을 나섰다. 그러고 서너 시간 뒤 돌아왔을 때 불은 여전히 살아서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내가 밖에 나가고 없어도 내 집은 비어있지 않았다. 이를테면 쾌활한 가정부에게 집을 맡기고 외출한 셈이었다. 나와 불이 함께 살았고 대체로 가정부는 신뢰할 만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장작을 패다가 혹시 집에 불이 나지는 않았나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 기억에 난로불 때문에 불안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들여다보니 침대에 불똥이 튀었다. 황급히 뛰어들어가서 불을 껐을 때는 이미 침대에 손바닥만한 구멍이 생긴 뒤였다. 다행히 내 집은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들이치지 않은 위치인데다 지붕이 낮아서 대부분은 추운 겨울날에도 낮에는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되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배주영 선생님이 또 하나 올리셨네요, 채팅창에. 소로의 야생화 일기라는 책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소로가 매일 야생화를 관찰한 기록에 현대의 작가가 야생화 사파를 넣은 책이다. 본인이 직접 그린 것은 아닌데 그 글을 보고 현대 작가가 그림 그린 거군요. 근데 관찰 기록이 정말 세밀하고 표현이 예술적이다. 소로가 식물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는 작가라고 얘기했다. 배주영 선생님, 네.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이 야생화 일기? 소로가 매일 정말 그 콩코드 그 호숫가에 있는 야생화들을 관찰을 한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일기로. 네.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요즘 작가가 그 꽃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세밀화로 그린 거죠. 세밀화로. 그래서 네, 책을 보면 그래서 되게 아름다워요. 세밀화가 네, 칼라는 아니고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는 뭐 세밀화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 표현을 했고, 좋습니다. 네, 그 책 제목 좀 올려주세요. 제목이 소로의 야생화 일기예요. 제목이. 네네.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식물보다 이렇게 야생으로 피어 있는 꽃들을 굉장히 관찰하는 거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홍지현 선생님 월든으로 가볼까요? 네. 네. 예. 두더지들이 내 지하실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는 저장해둔 감자를 3분의 1쯤 먹어치우더니 회반죽을 바르고 남긴 털과 마분지로 아늑한 잠자리까지 만들었다. 야생의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락함과 따뜻함을 좋아하며 그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는 이유는 그것들을 확보하는 데 신중하기 때문이리라. 친구들 몇몇은 내가 일부러 얼어 죽으려고 숲에 들어온 것처럼 말했다. 동물은 단지 비바람을 피할 만한 곳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체온으로 스스로를 따뜻하게 덮일 뿐이다. 하지만 불을 발견한 인간은 널찍한 방에 공기를 가두어 자기 체온을 빼앗기지 않고서 공기를 덮임으로써 그곳을 따뜻한 잠자리로 만든다. 그 안에서 인간은 거추장스러운 듯 되레 옷을 벗어버리고 돌아다니고 한겨울에도 여름 같은 날을 보내며 창문을 이용하여 햇빛을 안으로 들이고 등불을 밝혀 낮 시간을 늘린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을 뛰어넘어 한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예술 활동을 즐긴다. 밖에서 거친 바람과 오랫동안 맞서 싸운 탓에 온몸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해도 일단 집에 들어와 따뜻한 공기에 안기면 금세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이런 점에서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으며 우리로서는 인류가 어떻게 종말을 맞을지 추측하느라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다. 북쪽에서 조금만 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도 인간의 생명줄은 언제든 뚝 끊겨버릴 것이다. 우리는 혹한의 금요일과 대폭설의 날, 374 각주는요, 1810년 1월 19일 뉴 잉글랜드의 강추위와 1717년 2월 22일 미국 북동부의 대폭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이에 대해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추운 금요일이 오거나 더 많은 눈이 내리면 이 지구에서 인간 존재는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나는 숲의 주인이 아니라서 이듬해 겨울에는 나무를 절약할 생각으로 작은 요리용 난로를 썼다. 그런데 요리용 난로는 앞이 트인 벽난로만큼 좋은 화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 터에 그 무렵 음식을 조리하는 일은 더 이상 낭만적인 작업이 아니었다. 그저 단순한 화학적 작업일 뿐이었다. 난로가 흔한 시대에 사는 요즘 사람들은 감자를 구울 때 인디언 방식에 따라 굵기가 있는 재에 감자를 묻어 구운 사실을 모를 테고 안다고 해도 곧 잊어버릴 것이다. 요리용 난로는 자리를 너무 넓게 차지하는 데다 집안 가득 냄새를 풍겼다.
게다가 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반자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벽난로는 불에 늘 어떤 얼굴이 어른거린다. 노동자는 저녁에 불을 들여다보며 낮 동안 쌓인 삶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서 씻어낸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내리에 한 시인이 적절하게 표현한 시구가 새로운 힘으로 떠올랐다. 밝은 불꽃이여 삶의 모습을 비추는 그대의 소중하고 친밀한 공감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내 희망이 아닌 무엇이 그처럼 밝게 하늘로 타오르겠는가? 내 운명이 아닌 무엇이 그처럼 낮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겠는가? 어째서 그대는 우리의 벽난로와 응접실에서 쫓겨났는가?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사랑했던 그대 아닌가? 지극히 따분한 우리 삶의 평범한 빛으로 비추기에 그대의 존재는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았던가? 그대의 찬란한 빛은 우리의 영혼과 어울려 신비롭게 교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서로 대담한 비밀도 털어놓지 않았던가? 이제 희미한 그림자조차 어른거리지 않고 그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만 있으니 375 각주는요. 미국 시인 앨런 스터지스 후퍼의 시 모닥불을 말한다. 1840년 10월 다이얼에 발표되었다. 그 시를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뒤에도 있네요. 예. 난로가에 앉은 우리는 안전하고 강하다. 하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도 없고 더 큰 열망도 품지 못한다. 이제 아담하고 실용적인 난로 옆에서 현재라는 시간은 편히 앉아 잠들 테고 어슴푸레한 과거에서 걸어나와 오래된 모닥불 곁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유령도 더는 무섭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깔끔하게 예, 딱 떨어졌네요. 네. 네. 이제 다음에는 367쪽 이전의 거주자들과 겨울 방문객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채팅창으로 나눈 정보에 예, 오늘 올려주신 것도 좀 올려드렸고요. 네, 서로의 야생활기, 그다음에 나태주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는 거에 관해서는 한 수요일쯤 제가 한번 신청하신 분들한테 공지해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시고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뭐 안타까운 건 정말 이 모임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시는 이효미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네, 좀 안쓰럽네요 또. 네. 참석하셔야 신성재 선생님 또 약 올리실 텐데. 네, 네 그렇죠? 참석하셔야. 네. 네, 배지영 선생님이 또 올리셨네요. 네. 오늘 이게 뭐예요? 오늘자 소리의 일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야생화일기가 진짜 매일이네요. 제가 7월 그림을 17일자. 주로 막 보고 하나하나 다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자를 찾았는데 하루에 한두 개씩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되게 여러 개 있을 때도 있거든요. 야생화를 네. 만난 것만큼. 요거 일기 한번 낭독해 주시죠.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 네, 1857년 7월 17일 비를 만나 리 절벽에 굵직한 스트로브 잠나무로 피했다. 그 아래쪽에서 아름다운 움벨라타 매와 노르발 꽃을 발견했다. 수정처럼 맑고 자줏빛이 도는 흰색 꽃에 산형 꽃차례를 드러냈고 꽃뿌리를 수평선에 비스듬하게 숙였다. 꽃 밑동에 있는 자주색이나 진홍색 동그란 포엽이 오목한 꽃잎 중심부에 큼직하고 끈적끈적한 초록색 씨방을 감싼다. 진짜 이렇게. 표현 잘한다. 네, 와. 정말 관찰을 네. 본인이 작가라고 얘기하는 글쎄. 것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습작 활동을 하니까
이 소레 월드낸 책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습작을 하니까 말이죠. 야, 매일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요? 참, 예,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예, 정말 여기에 그림이랑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요새 그 정부에서도 이제 법으로 생태 환경 이런 교육을 하라고 이제 법으로도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저한테도까지 뭐 강의 요청도 하는 걸 보면 큰 광풍이 불고 있어요. 생태 교육에 관해서. 근데 생태 교육 이런 걸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그 소로의 일기, 그렇죠? 소로의 야생화 일기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같이 낭독하면서 읽어나가는 것도 참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이유미 선생님께서 네. 쓰신 채팅에 음. 식물학 지식 1850년을 전후로 소로는 본격적으로 이런 콩코드 식물 연구를 했고 했구나. 본인은 대놓고, 식물학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아하. 연구를 엄청 했다고 해요. 식물학에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화여대 교수로 있을 때 저는 경영학 박사지만 그 생태학 하시는 그 단과대에 있었거든요. 예. 맨날 이제 식물 분류, 생태 진화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속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서로는 자기네들도 본인들도 인정하는 생태학자, 뭐 동물학자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는 7월 17일 12회차 월드 낭독회를 이렇게 마치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차분하게 오늘 읽은 대목 중에서 네, 생각 나누기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